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최소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 격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마약 범죄, YTN은 어떻게 취재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최근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중독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활발히 증식하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치료보다 예방이 핵심입니다. 겨울철 손 씻기와 음식 위생, 또 청결한 환경 유지가 감염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겨울철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평소 위생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마약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압수된 마약 물량만도 지난해 전체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10여 년 전부터 마약 범죄는 급증했고 지금은 마약류 확산 통제가 힘든 상태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적, 수적 급증세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점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보도에서도 음주 측정뿐만 아니라 마약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범죄 조직이나 연예계 스캔들에 국한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 공간까지 파고들면서 사회 전반으로 스며드는 확산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어서 살펴볼 개별 사건 보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포항과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유입 경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임곡리 해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1kg가량의 백색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제주시 우도면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1kg짜리 차 봉지 2개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군, 세관과 함께 해안가 마약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 해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3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모두 중국산 차로 포장됐는데 해경은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1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흘러든 마약을 일반인이 만지거나 개봉하면 호흡기로 미세 분말 입자가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열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보도에서는 중국산 우롱차 포장지에 밀봉된 물질이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지는 보도는 한 달 사이 제주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지가 31개나 수거됐다면서 짧은 기간에 반복된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의 수색 강화 조치와 함께 시민이 발견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대담에서도 마약류 발견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법적 처벌 수준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럼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 마약류는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죠. 소지, 운반, 보관, 소유 모두 각각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라도 집에 보관했다가 괜히 압수수색 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정도 양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와 대담에서 위기만을 강조하지 않고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면서 예방 중심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시청자의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마약류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외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환승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또 마약 종류도 신종이라는 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수법과 경로로 파고드는 마약 범죄의 양상은 일상 공간을 비롯해서 생활용품 등을 이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CCTV가 없는 공원이나 낚시터, 사찰 인근의 야산을 이용했는데 거래 횟수가 3천여 차례에 달했고 필로폰 1,890g, 6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된 국제 마약 조직 총책 싱가포르인 A씨입니다. A씨 등 일당 4명은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매월 2만 개씩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보도들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CCTV가 부족한 낚시터나 사찰 인근이 던지기 수법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된 신종 마약이 적발되면서 생활용품 자체가 은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상 공간의 빈틈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 수법이 우리 생활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유럽발 케타민과 엑스터시 밀반입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사실을 전했는데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들여온 곳은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 항문에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이 같은 보도들은 마약 범죄가 특정 지역이나 한정된 조직을 넘어서 일상 공간, 생활용품, 해외의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 시청자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덧붙여 이런 정보 제공 이상으로 범죄 수법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 감시 체계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까지 짚어주는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면 마약 확산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해군 병사가 마약을 반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전했는데요. 해군 상병 A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로 몰래 가져왔고 지휘관 허락도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A 상병의 제안을 받은 친구까지 태국에 가서 대마 10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해군 병사가 해외를 오가며 마약을 들여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최근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는 20, 30대가 늘고 있는 사실까지 함께 전해 변화하는 위험 신호를 차분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포함해 마약 사범 검거 관련 보도들에서 아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보도의 의도와는 달리 세대나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온라인 기반 유통 구조와 정신건강 문제, 지역사회 안전망 약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보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의 범죄 증가 여부를 강조하는 접근 외에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회의 어떤 취약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증가 추세인지, 인구 대비 비율이나 유형별 변화가 어떠한지 등 데이터 기반의 설명을 추가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낙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병행된다면 달라진 범죄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 보도가 다소 부족했다거나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있을 예정인지 해설위원 실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해군 병사가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이제 밀수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이 보도는 그 경찰의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부 사건팀에서 제작한 리포트거든요. 따라서 이제 피의자의 나이가 청년층이고 실제로 최근 마약 범죄 양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넓어진다는 이런 보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의도와 달리 뭐 세대나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신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의자 집단의 양태가 그러한 점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른바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찰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한 데일리 2분 정도 되는 리포트에 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 싣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리포트 길이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당일 보도된 다른 언론사들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이른바 이제 구조적 맥락이라고 하는 사회적 취약점 등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밀수책과 판매책, 그리고 투약사범은 모두 76명인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대와 3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중독되면서 유통이나 또는 판매 등 중대범에 가담하는 이제 기존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단순하게 돈벌이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었고요. 앞으로 사회의 어떤 취약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 등을 다루는 후속 보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보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범죄 보도보다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마약을 사고 파는 범죄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 보도는 범죄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동시에 모방 범죄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표현 하나, 또 헤드라인 단어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막대 사탕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리 맛부터 오렌지 맛까지 다양한 맛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가 들어간 마약 사탕이었습니다.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진 임시 마약류를 대량 밀수출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포대자루 속에서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발견된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한 결과 약 20kg 규모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탕은 실제 마약 조직이 젊은 층을 겨냥해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로서 언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물뽕 또한 비전문적인 범죄 은어로서 정확한 명칭과 위험성 전달을 흐릴 수 있고 벽돌 마약 역시 외형 기반의 은어적 표현으로서 성분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배제될 경우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K 마약 범죄는 국가 브랜드의 접두어인 K를 범죄에 결합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마약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역시 은어, 속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도록 명시하며 이러한 표현이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왜곡된 위험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뉴스 영상과 SNS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빠르게 접하는 요즘과 같은 환경에서는 단어 하나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물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고 전문 용어에 기반해 위험성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마약 관련 보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YTN에서는 이런 표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계신지 그 방향성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 좀 쉬운 표현이라든지 또 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만든 마케팅 성격의 명칭인 마약 사탕이라든지 물뽕, 뭐 벽돌 마약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을 왜곡하거나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마약 관련 보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가독성을 위한 표현보다는 정확한 용어와 검증된 정보 중심의 보도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에 왜곡된 정보는 없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등 심층 보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그에 따라서 반복 범죄가 유난히 많습니다. 곧 출범할 마약합동수사본부가 단순한 수사 기능을 넘어서 예방과 재활, 또 치료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YTN은 앞으로의 상황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소비자 보호 환경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지정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오남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했는데요. 이외에 다수의 보도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밀반입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의약품, 식품,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서도 마약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가 일상에서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준 보도였습니다. 네. 자, 사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지점을 드러낸 보도,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주셨는데요. 차상은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산세관에서 지난 9월에 브리핑한 사건인데요. 다른 마약 사건과는 달리 10대가 주범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기사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적발된 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메신저에 들어있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미성년자와 20대들이 직구한 의약품으로 환각놀이를 벌였다는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도심에 있는 파티룸을 빌려서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사진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별 관심 없는 대상까지도 환각수법을 알게 된다는 점인데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넣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 1년 동안에 부산에서 보도한 마약 사건 기사가 10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투약 사건처럼 꾸준히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직 약사가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공장까지 차려놓고 신종 마약류를 만드는 흔치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통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이는데요. 단속과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취재 보도를 통해서 위험성을 더 알리고 처벌받는 사례도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베이글 업체 직원 사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 베이글 카페 업체 20대 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원이 사망한 베이글 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산재 신청 건수를 들여다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로사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을 상대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휴가 휴일 부여가 적절한지 확인해 20대 청년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기준과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노동부가 진상을 규명할 것임을 전했는데요. 베이글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산재 현황을 살펴본 보도였는데 해당 업체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는지 다룬다면 보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당 베이글 업체의 입장 발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베이글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10일 베이글 업체 대표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먼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영 체계와 조직이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원 사망 사건 이후 인사관리 특화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및 전문 인사관리 인력 배치, 산업안전관리 체계 정립과 전담 인력 지정,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포함하는 인사제도 개편, 대표이사 직통 사내소통 채널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매장 직원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지적에는 오픈 매장의 경우 현장 투입 인원 등을 조율해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인력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정보다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심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4.25 사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군의 5번째 정찰 위성이 발사된 뒤 목표 궤도에 올라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에서 목표로 한 위성 5기가 모두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위성을 여러 궤도에서 군집 운용하면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물에 적합한 방식의 감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정찰 위성들이 번갈아서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 위를 지나면서 더욱 촘촘하게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5호기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짚었는데요.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4.25 사업의 목표인 위성이 모두 우주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는데 4.25 사업에 투입된 예상 등 자세한 정보와 이번 발사 이후 계획 등을 알고 싶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4.25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후 계획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4.25 사업은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영토 깊숙한 후방 종신지역 전략 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와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4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SAR의 발음 4와 2호의 발음 2호를 합쳐 425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지난해 4월과 12월 발사돼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했는데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흐린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가 흐린 날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에서 5호기는 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고해상도로 대상물을 이미지화하는 합성개구 레이더 장비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425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초소형 위성 사업도 40여 기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보행자를 아슬아슬 비껴가고 위험천만하게 점프까지 합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조사에서도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이런 거리를 늘리는데 98% 넘게 찬성했습니다. 이미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 동네를 살펴보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다룬 보도였는데 관련해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통계와 처벌 등이 함께 제시됐다면 정책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통계와 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의 40%는 15에서 24세 청년층이었고 75%는 헬멧을 미착용했으며 절반은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정원은 함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초과 탑승 금지에 따라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는 함령,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헬멧의 기능과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만한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충격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임령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 원의 범칙금과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한 번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곳곳에는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전쟁, 산업화 등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특집 동행, 나의 두 나라 이야기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문화 차이를 이겨내고 정착한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세계 한인회장 대회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의 모습만으로도 재외동포 사회가 지닌 규모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입부와 후반부에서 대회의 현장을 보여주며 한인회 간의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더욱 유익한 구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어서 각국에서 한인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주를 결심한 계기부터 현지에서의 적응 과정, 그리고 한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까지 상세히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오랜 세월 모국과 떨어져 지냈음에도 오랜만에 찾은 한국을 편안하게 느끼는 양원준 씨의 모습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현지 동포들의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청자가 재외동포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인 사회를 선도하는 주역들은 각자 나름의 철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타지 생활에서 외롭지 않도록 혼자가 아닌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은희 씨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힘든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정 같은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이기곤 씨의 포부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주 생활의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와 절실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재외동포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관점과 깊은 영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이민자의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어 더욱 의미 있었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확정되어 왔는지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집 동행, 나의 두 나라 이야기는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한인 커뮤니티는 경제, 외교, 문화적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기에 재외동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계로 더욱 넓게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